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요구액이 27조 원으로 불어나던 그날, 트럼프 행정부는 싫으면 나간다는 역대 최강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셔도 됩니다. 그 순간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들리 코프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워싱턴 DC에서 불과 강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곳인데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합니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모들이 인도를 채우고 저녁이면 백악관과 국방부를 오가는 관용차들이 골목을 지나가곤 합니다. 평온한 주거지와 권력의 중심이 묘하게 공존하는 동네입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내 캐서린과 그리고 이제는 대학에 들어간 딸 에밀리와 함께. 이웃들은 저를 그냥 조용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강변을 달리고 가끔 넥타이를 맨 채 집을 나서는 사람.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웃 중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직업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안보학 석좌 교수입니다. 교수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전 10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 합참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방위전략 수석자문관이라는 직함으로 저는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격동의 시절을 워싱턴 DC의 심장부에서 보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채 몇 해가 지나지 않은 때였고 소련은 해체되었으며 미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단극 체제의 정점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자 최후의 심판자가 된 미국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새로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시절의 회의실 공기,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들, 새벽 2시까지 켜져 있던 형광등 아래서 작성했던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안보 구조를 설계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 한미 방위비 분담의 구조적 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체계 안에서 어느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논의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도록 구조를 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5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철칙을 남겼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생존할 수 없는 나라다. 이것은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구조에서 나온 결론이었고 수십 개의 보고서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전략적 현실이었습니다.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 조건, 북한과의 영구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 사이에 낀 전략적 취약성,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의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론을 박사 학위 논문에 담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비대칭 동맹의 영속성 한반도 사례 연구였습니다. 지도교수도 심사위원 전원도 미 국방부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문은 이후 국제안보학 분야에서 꽤 많이 인용되는 문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결론을 25년 동안 강의실에서, 자문회의실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수십 번의 학술 발표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패기 넘치는 눈빛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마리아 첸이라는 대만계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항상 수업 전에 미리 와서 자료를 읽고 있는 부지런한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언젠가 독자적 안보 노선을 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방위산업 성장 추이를 보면 단순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핀란드가 나토 없이 러시아를 홀로 억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정학은 희망사항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방위산업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전략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강의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 직관이 아니라 논리.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고 제가 이 냉혹한 분야에서 25년을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오랜 동료 랜달 웨스트는 저를 보며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래들리, 자네는 인간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가을 워싱턴 DC는 서늘하고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백악관과 국방부는 동맹국 방위비 재협상이라는 거대한 의제로 매일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국방부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전략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10년 넘게 반복된 루틴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 인쇄물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버지니아 자택 앞 포토맥 강변을 따라 5km를 조깅했습니다. 강물 위로 아침 안개가 얇게 깔리는 시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워싱턴 DC의 마천루들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서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달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보고서 내용과 회의 안건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몸은 달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항상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스탠드 조명 아래 책상에 앉아 전 세계 주요 안보 관련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오전 9시 강의, 오후 자문회의, 저녁에는 원고 작업.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캐서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늘 보고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그런 저를 오래전부터 체념한 듯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녀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식사 중이에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보고서가 들어왔어서. 캐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이 남자에게 국가 안보가 가족보다 늘 먼저라는 것을, 그것을 원망한다기보다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가족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았습니다. 딸 에밀리는 그의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입학 전날 밤 에밀리가 제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이 요즘 미국한테 맞서려는 것 같던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 한국은 미국이 필요해.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협상이 미국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야. 에밀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채고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아팠습니다. 딸과 제대로 이야기 한 번 나누지 않고 제 확신 안에서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국방부 자문회의실은 늘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긴 회의용 테이블, 인쇄물 냄새, 그리고 식어가는 커피. 12명에서 1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앉으면 언제나 같은 패턴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누군가 반론을 내고 결론은 항상 미국의 우위와 전략적 우선순위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이 편안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장 마커스 필리가 한 장의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 요구안, 연간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하지만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 타결액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도 한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낼 것입니다. 25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안보 우산을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였고 저는 그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코프 어떻게 봐?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결국 협상 타결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회의실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신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방위비 협상 최종 요구안이 한국 언론에 흘러나가자 서울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패턴이라면 공식 항해 성명, 비공개 협상 재개 요청, 그리고 결국은 미국 요구에 근접한 타결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의 공식이었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었고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굴욕적 요구라는 표현을 쏟아냈고 인터넷에서는 반미 감정이 아니라 자주국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뜨겁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처럼 보였습니다. 제 보좌관 니콜라스 헌트가 아침 일찍 찾아와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화면에는 서울발 긴급 타전 기사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허풍이에요. 어디 두고 봅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줄기에 미세한 한기가 흐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직감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국방부 동료 로버트 차일드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로버트는 저보다 동아시아 현장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도쿄, 베이징을 수십 번 오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전임들과 결이 달라. 협상 담당자들 면면을 봐. 전부 강경파야. 외교관이 아니라 전략가들이야.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정부든 결국 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비대칭 동맹의 법칙이에요. 로버트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뭔가를 더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포토맥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강물 위로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강변 보도 위에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로이터, AP의 긴급 속보 알림이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조깅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속보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 방위비 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완전히 멈추고 강변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이 수준으로 요구한다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둔비까지 내시려고요? 그 장내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으로 외교적 언어의 속뜻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의 구조 하나에서 협상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명백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함께.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설계한 세계의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이건 실수야. 분명 참모들이 말리겠지. 저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이론 체계가 한 번의 발언으로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랜달 웨스트가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나도 방금 봤어. 이거 심각한데. 로버트 차일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주재 무관에게 연락해봤는데 서울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 거리에서도 자주 국방 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대. 그냥 정치인의 말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 DC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문가 15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커피를 손에 든 채로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들. 의견은 크게 셋으로 갈렸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협상용 허풍이다. 둘째, 국내 정치용 발언이다. 셋째, 실제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저는 첫 번째 입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안보를 운운하려면 최소한 자국 방산 역량과 핵 억지력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회의실에서는 제 말에 동의하는 고개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을 조용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가 폭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브래들리, 자네가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봐. 한국 방산 수출 최근 5년 수치 말이야. 자네 보고서에서 그걸 제대로 반영한 게 맞아?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날 밤 자료를 다시 찾아보다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검색했더니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 규모 약 140억 달러. 세계 4위권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수치가 이미 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읽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반도 독자 방위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닌 요약본 일부가 한국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이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자 방위 전환 시 3년 이내 전력 보완 계획, 장거리 타격 미사일 추가 배치 계획, 사이버 방어 체계 고도화 일정, 항목이 세밀했습니다. 단계별 예산 배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준비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미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인 오랜 친구 마이클 손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한반도 정세를 15년 이상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기로 유명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의 방산 역량이 우리 예상을 꽤 넘어섰어.
특히 미사일 체계 부분은 솔직히 우리도 재평가가 필요한 수준이야.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한국이 핵무장 여부와 상관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억제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어.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클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부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내부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한 조용한 압박이 시작되었지만 서울 쪽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유연함이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 대표들이 앉는 자세 자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 국무장관 자문관 헨리 브록스가 방송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이 방향으로 나간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에요. 70년 동맹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재정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야. 항상 그랬잖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확신이 조금 덜 따라왔습니다.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독자 방위 선언, 허구인가 현실인가였습니다. 25년 경력의 모든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의 2.7% 수준으로 명목적으로는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지만 실질 전력 투사 능력과 핵 억지력의 부재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동맹의 필요성은 수사가 아니라 군사 지형학적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 국가라는 조건, 북한과의 영구적 긴장 상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략적 취약성, 이 세 가지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국의 독자 안보 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와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 배포되었습니다. 반응은 처음엔 우호적이었습니다. 오랜 동료들이 역시 코프라며 격려했습니다. 마커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래들리 잘 썼어. 이걸로 논쟁이 정리되겠는걸. 저는 그것으로 논쟁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젊은 연구원이 제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석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 글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2020년대 들어 비밀리에 추진해온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성공 이력,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진척 상황, 미군 위성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정찰 위성 체계 구축 현황이 상세히 열거되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핵 억지력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핵 억지력의 기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미 그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니콜라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방산 발전 속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속도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11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뒤적이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세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 자택 서재에서 새벽 2시까지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캐서린이 한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자야 해요. 저는 곧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가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근거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선언부터 1980년대의 방위산업 기틀 마련,
1990년대 방위산업 육성 계획, 2000년대 이후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료들은 이미 제 서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제 결론이 먼저 있었고 자료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읽혀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수치는 읽었지만 그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은 읽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버렸습니다. 제 이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은 불편했습니다. 몹시 불편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1998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풍경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였는데 거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내놓는 할머니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직장인들, 길게 늘어선 줄. 그들의 표정이 어둡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그냥 흘려봤습니다. 저는 당시 그것을 흥미로운 문화현상으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이한 사례라고 분류했습니다. 학술 논문 한 단락의 소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말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것을 내놓겠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결의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2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째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혁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안보학술 대회에서 한번 마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그저 예의 바른 한국 학자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이 꼼꼼하긴 했지만 제 논문 결론을 흔들 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한국 학자의 발표는 검토 대상이 아닌 참고 자료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코프 교수님, 최근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정중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서울에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반박 이메일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교수의 이력을 다시 찾아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청와대 외교안보 자문을 거쳐 2010년대 국방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미 군사전략대학원에서 연구년을 보낸 이력도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 방위 체계의 설계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논문 목록을 살펴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립화에 관한 저술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하나하나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정밀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3주 후에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박준혁 교수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를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지만 가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직감이 아니라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지적 겸손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방문이 아니라 일종의 현장 검증 작업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책상 위에서만 분석해온 한국의 국방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학자로서 현장 없는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그때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연간 보고서, 방산 수출 통계, 주요 무기 체계 개발 이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알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부 수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주포 분야에서 한국의 K9이 세계 수출 점유율 50%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도 놀라웠지만 계약 속도가 더 놀라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수년씩 끌던 납품 일정을 한국은 절반 이하로 단축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납품 속도였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산도 미국산도 아니고 한국산을 선택한 폴란드. 저는 그 이유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문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론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한계를 지적하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들, 핵 억지력 부재 문제를 다룬 논문들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그 보고서들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어딘가 구멍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정보가 빠져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가 특정 시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보고서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책상에서 쓴 글과 현장에서 얻은 글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2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조명만 켜진 채로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울은 1998년의 서울이었습니다. 긴장되고 어수선한 도시, 길가에 실직자들이 앉아있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그 도시. 그런데 지금의 인천공항은 그 기억과 아무런 연관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함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 시스템은 6개 언어로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국제공항들보다 훨씬 매끄럽고 빠른 동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공항 하나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 박준혁 교수가 직접 공항 입국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단정하게 잘 맞는 외투, 그리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교수님이 분석하신 한국과 제가 아는 한국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 방문이 그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저는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설득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첫 이틀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교수의 안내로 방문한 곳들은 제가 예상했던 장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관청도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조용한 카페, 마포의 작은 사무용 건물, 강남의 조용한 식당. 그곳에서 박준혁 교수는 방위산업 관계자들, 퇴역 장성들, 젊은 방산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전도 없었고 검열도 없었습니다. 퇴역 장성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처음 자주국방을 외쳤을 때 미국 측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때부터 5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단순하게 들렸지만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50년. 제가 학자 생활을 한 것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산 스타트업 창업자 중 한 명, 29살의 이지호라는 청년은 드론 체계 개발 이야기를 눈을 빛내며 늘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코딩을 배워 방위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10년 걸려 만드는 걸 우리는 3년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 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손을 들었던 그 학생. 한국이 독자 안보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없냐고 물었던 그 학생에게 저는 핀란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오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호텔 조식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랜달 웨스트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심상치 않았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중 몇 명이 자네 서울 방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비공식 채널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커지면 교수 측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렌달이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5년직이었습니다. 경고 없이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한국 측 인사들과 비공개 접촉을 하면서 미국 측 협상 입장에 반하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어. 자네가 한국 쪽 입장 대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다 자네가 쓴 반박 불능 보고서를 내놓은 그 한국 연구원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자네가 그 연락 창구라는 소문이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역량 실체가 워싱턴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저를 도구로 쓰거나 장애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혁 교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코프 교수님, 워싱턴 특정 세력에게 한국의 방위 역량 실체가 알려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방위비 협박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27조 요구의 논리는 결국 한국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협상판 전체가 바뀝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설파해온 논리, 즉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논리 자체가 특정 이해 집단의 협상 도구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논리의 학문적 포장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불편함을 넘어 수치스러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학자였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데이터는 누군가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대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알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직업도 명성도 25년의 학문적 이력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귀국편 항공권 예약 화면을 띄워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불빛들이 수백만 개의 점을 이루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금 모으기 행렬의 할머니들, 드론을 만드는 29살의 청년, 새벽까지 실험실을 지키는 연구자들, 그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무엇을 보호해왔던 걸까? 미국의 국익인가? 아니면 내 이론의 일관성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 자리와 명성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따라왔습니다. 나는 학자다. 데이터가 바뀌면 결론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자의 본분이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학자가 아니라 대변인이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항공권 예약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국방과학연구원 면담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의 전제를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수직도 자문 계약도 워싱턴 인맥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학자로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맑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으로 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원 대전 본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로 50분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야산,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도시들, 공장 굴뚝들, 물류 창고들, 인터체인지마다 이어지는 도로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 나는 과연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실제로 서서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대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대전 본원에 도착하자 안내를 맡은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한 인상을 가진 책임연구원 최형준 박사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의 손이 거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실험실에서 보낸 연구자의 손이었습니다. 반들반들한 외교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시죠. 과장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최형준 박사는 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기술적으로 정밀했습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세부사항에는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설명하는 방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 수준을 한국은 절반 이하의 시간과 비용으로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앞서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 투입 예산, 성능 수치, 모든 것이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이 거듭될수록 제 박사 논문의 결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한반도 방어 시나리오 작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최형준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원 폭도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형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을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 2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재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 안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실 안에서 수십 년을 묵묵히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박준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프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1950년 전쟁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맨몸으로 겪은 일이니까요. 그 이후 70년 동안 한국이 한 일은 그 교훈을 실현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 풍경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자문회의에 참석했을 때 제 발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랜달 웨스트가 회의 후 폭도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브래들리, 자네 오늘 왜 그래? 한국이 독자 방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잖아. 자네 논문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그래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랜달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도 있었고 의아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으니 결론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학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것을 25년 만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재평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쓰는 내내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글을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놓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글쓰기였습니다. 그것이 학자의 원래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25년 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면서 몇 번이고 멈췄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전연구원의 폭도에서 들리던 기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고가 완성되어 몇몇 동료들에게 회람되기 시작했는데 반응은 충격적으로 빠르게 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검토 요청이 들어왔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도 공동 발표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언론도 알게 되었는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웠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25년 동안 한국의 안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 데이터가 바뀌면 결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제 이론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후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미국 안보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 방위 자립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포털 메인의 관련 기사가 며칠씩 걸렸고 저의 이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교수가 한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국 내에서 반발도 거셌습니다. 군산 폭합체와 연결된 일부 싱크탱크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를 한국의 포섭된 학자라고 부르는 익명의 글들도 돌았습니다. 니콜라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부 자문 계약 측에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계속 씁니다. 니콜라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제 편이라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그의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젊은 연구자들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재평가가 우리 분야의 집단 사고를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메일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배님들이 먼저 움직여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그 자리를 맡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이제라도 비켜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방위비 협상의 구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압박 일변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자립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협상 테이블에서의 세력 균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워싱턴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고 나중에는 공식 채널에서의 논의로 번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도 이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추가 계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개시, 캐나다의 관심 표명, 세계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주요 플레이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정식 출판된 것은 2026년 초였습니다. 국제안보학계에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한반도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제 보고서를 인용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상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62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전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존스 홉킨스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강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대칭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한 쪽이 강해질 때 동맹의 구조는 반드시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재편은 종종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옵니다. 한국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리아 첸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 내 강의실에서 바로 그 질문을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틀린 답을 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자문 계약 중 2건은 계약 측의 요청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그것을 견디기 힘든 굴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신 새로운 연구 방향이 생겼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경로가 다른 중견국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교수와 공동 연구 협약도 맺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아침마다 포토맥 강변을 달릴 때 이전에는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은 가끔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에밀리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 없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봤어. 내가 25년 동안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준 무언가를. 에밀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지. 하지만 해야 했어. 에밀리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딸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여보? 당신이 그 보고서 쓴 이후로 저녁에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바로잡는 일은 삶의 다른 곳도 바로잡아준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제 이론의 포로였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세계를 그 안에 끼워 맞추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함정을 깨뜨려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1998년 서울에서 봤던 금 모으기 행렬의 할머니들, 2025년 대전연구원에서 만난 최영준 박사, 29살에 방산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지호, 여의도 카페에서 눈을 빛내며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70년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세계 앞에 그 결실을 내보이는 이야기를.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늦게 들었지만 그래도 결국 들었습니다. 62살에야 비로소 한국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셈입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감사했습니다. 아직 들을 수 있어서, 아직 바꿀 수 있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이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25년 전에 한국 이미지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제가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변해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실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장 안에서,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방위비 협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한 세대 한 세대가 땀과 눈물을 쌓아 올려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도달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아버님 세대가 맨손으로 이룩한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세대가 세계와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27조 원을 요구하며 압박해온 세계 최강 앞에서 그럼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 배경에는 수십 년의 쌓임이 있었습니다. 그 쌓임 안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한국을 얕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늦게 알아챈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부끄럽고도 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신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